멈추지 않는 야생의 땅. 타오르는 새벽부터 빛처럼 붉은 황혼까지 삶과 죽음은 영원한 추격전에 갇혀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본능의 폭풍을 감추는 연약한 베일일 뿐이다. 바람 한 줄기에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전투의 속삭임이 실려있다. 이곳에서 시간은 부드럽게 흐르지 않는다. 덮치고 사냥하고 경계하는 눈빛의 리듬에 맞추어 움직인다. 이곳은 신약한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다. 모든 순간이 생존과 죽음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세상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광활한 황금빛 초원 위로 새로운 하루가 생생한 에너지와 함께 시작된다. 빛이 지평선을 뚫고 들어오며 끊임없는 생존의 여정으로 초대한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공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아니라 움직여라, 사냥해라, 생존해라, 그렇지 않으면 잊혀질 것이다라는 원초적인 최후 통첩을 싣고오는 용광로의 불길과 같다. 이 야생적이고 광대한 영토에서 생존은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매일의 정복이다. 모든 소리, 모든 발걸음, 모든 시선에는 목적이 있다. 아프리카 야생동물의 세계에 몰입하여 그 중요한 산업을 목격해봅시다. 아프리카에 길들여지지 않은 하늘 아래 펼쳐지는 매혹적인 전략, 경쟁, 그리고 저금을 말이죠. 새벽이 사바나 평원에 처음 닿을 때 위풍당당한 존재인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권위는 속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침착하고 조용하며 강렬한 시선을 가진 사자의 움직임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생물은 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먹이가 쓰러지면 식사를 나누는 방식에서도 위계 질서는 명확합니다. 수컷이 먼저 먹고 그 다음 암컷,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끼들이 먹습니다. 수사자는 550파운드 이상 나가고 길이가 1피트 이상이며 싸움에서의 보호와 성숙함과 힘의 상징 역할을 하는 빽빽한 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미지 뒤에는 끊임없는 도전의 삶이 있습니다. 사자는 하루에 최대 20시간을 쉬며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그 울음소리가 5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점령되었다는 잠재적 도전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영토 선언입니다.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자는 여전히 힘, 용기, 그리고 전략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자는 맹렬함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능과 무리의 단결을 통해 군림합니다. 사자의 포효는 이 땅에 대한 그들의 권위를 주장했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또 다른 소리가 응답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왕의 포효가 아닌 불길한 웃음소리였습니다. 낮의 법칙이 깨지려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황혼의 고요를 산산조각 냅니다. 사자의 포효는 위대한 왕이 최전선에 나서고 공신들이 기마병들을 밝혀주었다는 신호이다. 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언뜻 보기에 하이에나는 무질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놀랍도록 복잡한 사회 시스템이 존재한다. 전박이 하이에나는 80마리 이상의 개체로 이루어진 대규모 무리를 이루어 살며 대부분의 포유류와 달리 이곳에서는 암컷이 지배한다. 암컷은 더 크고 더 강하며 무리를 철권으로 이끌어갑니다. 촉진자들이 에클레 크리스톨로그라함에 서있지만 청소부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매우 능숙한 사냥꾼입니다. 한 무리가 섭취하는 먹이의 절반 이상이 그들 자신의 사냥 결과라고 추정된다. 사냥할 때 그들은 놀라운 속도와 지구력으로 먹이를 포위하며 협력한다. 그들의 턱은 가장 단단한 뼈도 부술 수 있을 만큼 비할 데 없는 치악력을 가지고 있다. 굶주린 하이에나들의 조직적인 추격을 피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다. 가죽부터 뼈까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는다.
하이에나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아마도 그들의 적응력일 것이다. 그들은 건조한 평원에서부터 트인 숲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환경에서 번성한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성공은 항상 가장 빠른 자나 가장 강한 자의 몫이 아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적응하며 하나로 뭉쳐 행동하는 자들의 몫이다. 밤이 내리면 또 다른 종류의 포식자가 깨어난다. 조용하고 고독하며 거의 보이지 않는 표범은 살아있는 유령처럼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간다. 표범은 자신의 몸무게의 2배나 되는 먹이를 나무가지 위로 높이 끌어올릴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힘과 민첩성을 보여준다. 사자와 달리 표범은 얻은 것을 나누지 않고 고독을 선호하며 각 개체는 나무줄기의 냄새와 발톱 자국으로 표시된 자신만의 영역을 유지하고 순찰한다. 사냥 기술은 은밀한 접근이다. 먹이로부터 불과 몇 피트 거리에 도달할 때까지 식물을 엄폐물 삼아 낮은 자세로 움직인다. 그런 다음 강력하게 돌진하여 목이나 두개골을 정확하게 물어 사냥을 끝낸다. 사냥은 짧고 직접적이며 조용하다. 그들의 식단은 영양에서 새, 파충류, 심지어 기회가 되면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놀랍도록 다양하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가장 성공적인 포식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사바나의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 속에서 표범은 비밀의 주인이다.
다른 누구도 견디기 힘든 곳에서 견뎌낸다. 아침 열기는 여전히 땅에서 뿜어져 나온다. 지평선에 가느다란 실루엣이 나타난다. 가벼운 몸체, 길고 날씬한 근육, 그리고 끊임없이 정렬된 자세. 바로 치타, 초원 사냥꾼 중 가장 빠른 동물이다. 하지만 그 속도는 단순히 인상적인 숫자가 아니다. 완벽한 적응이다. 그러고는 폭발적으로 달린다. 황금색과 검은색의 흐릿한 형체가 평원을 가로지른다. 순식간에 치타는 발밑의 땅을 삼키며 운동 법칙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휘게 하여 세상은 한 줄기 색채로 축소된다. 그들의 몸은 특화된 사냥 기계이다. 유연한 척추, 긴 다리, 그리고 고속 트랙의 스파이크처럼 작동하는 반쯤 들어갈 수 있는 발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속도에는 대가가 따른다. 치타는 지구력이 강한 포식자가 아니다. (1300피트가) 넘는 추격은 치타를 완전히 지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일 치타는 지구력 있는 포식자이다. 모든 사냥은 계산, 인내심, 그리고 적절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사자나 하이에나와 달리 치타는 사냥감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 그들의 고독한 본성은 더 큰 경쟁자들이 나타나 사냥감을 훔쳐가기 전에 재빨리 사냥하고 먹도록 만든다. 암컷 치타는 새끼들을 홀로 키우며 종종 외딴 곳이나 조심스럽게 위장된 장소에 숨는다. 추적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며칠마다 굴을 옮긴다. 치타의 삶은 위험과 속도의 연속이다. 모든 사냥 시도는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에너지를 소모한다. 하지만 여전히 달린다. 그리고 달릴 때면 마치 자연 자체가 멈춰서서 지켜보는 듯하다. 어떤 움직임이 보이기 전에 땅이 희미하게 흔들린다.
깊은 구분이 나타난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장엄한 존재의 접근을 알린다. 점차적으로 아프리카 코끼리 무리의 거대한 형상들이 사바나를 가로질러 천천히 행진하며 나타난다. 그들은 이 대륙의 진정한 거인들이다. 몸무게는 13,000파운드에 달하고 키는 10피트가 넘는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류이다. 그들은 가장 나이 많은 암컷인 암컷 우두머리가 이끄는 무리를 지어 산다. 그녀의 경험이 무리의 방향을 결정하며 물과 먹이를 찾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 코는 아마도 그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일 것이며 다기능 도구이다. (4만 개가) 넘는 근육으로 코는 먹고 마시고 소통하고 심지어 다른 무리 구성원들을 쓰다듬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그들의 신체적 힘을 넘어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들의 지능이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힘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다. 코끼리는 세상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대의 길, 오래전에 사라진 무릉덩이, 그리고 가족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들은 상실감을 느끼고 죽은 자들을 애도하며 우리 자신의 의식과 맞닿아 있는 깊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민감함은 그들이 장기적인 가뭄을 견디고 겉보기에는 황량한 땅에서도 숨겨진 수원지를 찾을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나무를 베어내고 빈터, 개간지를 만들고 물을 파냄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행동은 수많은 다른 종들에게 이로움을 준다. 광활한 사바나에서 코끼리는 단순히 거주자가 아니라 수호자이다.
아프리카의 흐릿한 강두개는 물이 잔잔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고대의 포식자 중 하나인 나일 악어가 잠복해 있다. 수면 바로 위로 반쯤 감은 눈으로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지켜본다. 그들의 무기는 시간과 인내이다. 그리고 공격할 때 그들은 경고 없이 공격한다. 길이가 최대 20피트에 달하고 500파운드 그리고 2000파운드가 넘는 아프리카 악어는 수생 생태계에서 멈출 수 없는 힘이다. 그들의 두꺼운 가죽은 살아있는 갑옷처럼 몸을 보호한다. 머리 위에 위치한 눈과 콧구멍은 들키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해준다. 그들의 물기 치약력은 동물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이다. 턱이 다칠 때 그 힘은 너무나 커서 뼈들이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악어는 데스롤이라고 알려진 동작으로 물속에서 몸을 맹렬히 회전시켜 먹이를 혼란에 빠뜨린다. 그들의 식단은 얼룩말과 누우에서부터 심지어 어린 하마까지 다양하다. 계절별 강을 건널 때, 거대한 무리가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이동할 때 악어들은 외과적 정밀함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들은 혼돈과 공포가 사냥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줄 것임을 안다. 악어의 존재는 강 건강에 필수적이다. 그들은 개체수를 조절하고 사체를 청소하며 육상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아프리카 오후의 용서 없는 더위 아래 지평선에 거대한 형체가 나타나면서 먼지 구름이 천천히 피어오른다. 두꺼운 피부와 특징적인 뿔을 가진 코뿔소는 말없는 위험을 가지고 나아간다. 아프리카 코뿔소는 3,300파운드까지 나갈 수 있고 길이가 10피트를 넘는다. 그 모습은 선사시대 유물과 같다. 그들의 거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성에는 놀라운 섬세함이 있다. 시력은 제한적이지만 후각과 청각은 놀라운 정밀함으로 이를 보완한다. 사바나에서 코뿔소는 주로 풀과 관목을 먹으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식물 성장을 조절하여 새로운 식물종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사바나의 진정한 정원사이다. 온순한 식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역동물이다. 특히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은 엄청나게 치열할 수 있다. 성체 코뿔소와 맞서는 포식자는 거의 없다. 하지만 새끼들은 고립될 경우 사자나 하이에나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아프리카 사바나의 광활함 속에서 삶의 리듬이 속도의 폭발과 긴장된 침묵의 순간 사이를 오가는 곳에서 코뿔소는 바람의 속도로 걷는다. 아프리카 사바나에서는 모든 새벽과 모든 풍경이 또 다른 장을 보낸다. 힘, 전략, 생존, 그리고 적응의 이야기들. 풍경을 형성하는 거인들, 요령처럼 움직이는 포식자들, 이들 모두 이 야생의 교양곡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삶과 죽음, 행동과 침묵, 잔인함과 아름다움 사이의 균형은 그 아름다움 속에서 자연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낸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상태이다. 이
이 생물들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위대함이 단순히 크기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존재가 도전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 영역에서 지배자는 호랑이도 사자도 악어도 아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생물이지만 치명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아나콘다, 거대한 몸으로 조이는 뱀, 늪의 유령으로 알려진 동물이다. 그들 중 한 암컷은 전설적이며 현지인들은 경외심을 담아 감히 벨카라라고 속삭인다. 건기가 천천히 찾아오지만 그 영향은 가차없다. 늪에서 물이 빠져나가며 갯벌과 썩어가는 물고기 냄새를 남긴다. 하지만 벨카라에게 이것은 단순히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다. 부족의 시간이다. 성스러운 시기의 시작이다. 짝짓기 시전이 시작되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능이 깨어나 그녀는 익숙한 영역을 떠나 위험한 땅을 가로지르는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며 수컷들이 모이는 곳을 찾게 만든다. 벨카라는 소리 없이 움직이며 빽빽한 덤불 속에서 은폐의 달인으로서 사냥하는 제기어에 감시하는 눈을 피한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가장 큰 적은 동족이다. 다른 암컷들도 발정기이며 공격적인 수컷들은 짝짓기 권리를 위해 맹렬한 싸움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다. 어느 흐린 아침, 벨카라는 12마리 이상의 수컷들이 이미 그녀의 도착을 감지한 큰 늪에 도착한다. 거대한 꿈틀거리는 뱀들의 구체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들의 몸은 무섭고 반짝이는 덩어리로 뒤엉켜 느리고 원초적인 일체감으로 움직인다. 몇 시간 동안 벨카라는 이 습하고 격렬한 포옹의 중심에 누워 순수한 본능의 황홀경 속에서 짝을 선택한다. 벨카라에게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순간이 아니라 그녀의 혈통을 품고 낳고 보호하는 새로운 삶의 단계의 시작이다. 진흙탕 속의 싸움 끝에 벨카라는 가장 강한 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 안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다. 아나콘다에게 둥지는 없고 배우자의 보살핌도 없으며 오직 어미의 인내만이 있을 뿐이다. 그 후 몇 주 동안 벨카라의 모는 변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더 두껍고 더 느려지지만 훨씬 더 위험해진다. 그녀는 빛이 스며들지 않는 깊고 외딴 늪으로 물러난다. 이곳에서 그녀는 쉬면서 힘을 모으고 모든 충돌을 피한다. 그녀는 사냥해야 할 때만 움직이며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수십 마리의 배알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모든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한다. 어둡고 고요한 물속 아래에서는 하나의 생명주기가 무거운 정적 속에서 멈춰 있다. 그러나 훨씬 위 햇살 가득한 캐노피에서는 소리와 움직임으로 쓰인 숲의 이야기가 계속된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거대한 나무들 사이에는
숲에 가장 장난기 많은 주민들, 즉 하울러 원숭이와 사키 원숭이의 왕국이 있다. 흑갈색 털과 유난히 큰 목을 가진 하울러 원숭이 무리의 우두머리 토코가 깊은 숨을 들이쉰다. 잠시 후 천둥 같은 포효가 숲을 수마일 떨어진 곳까지 울려 퍼지며 그의 주권을 설화한다. 암컷과 새끼들은 가지 위에서 숙련된 고개사처럼 우아하게 뛰어놀며 장난기가 넘치지만 어느 방향에서든 위험이 닥칠 수 있기에 항상 경계한다. 숲 아래에서는 200파운드짜리 맥이 축축한 진흙 속을 조용히 움직인다. 길고 유연한 코로 땅을 킁킁거리며 입과 부드러운 순을 찾는다. 온순한 초식 동물이지만 재규의 발톱을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산다. 아주 작은 특이한 소리에도 총알처럼 도망쳐 강으로 뛰어들어 탈출한다. 축축한 숲바닥에는 군대개미가 보이지 않는 군단을 이끈다. 그들은 둥지가 필요 없고 오직 신호만이 필요하다. 수천 마리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며 자신들의 경로를 피할 수 없는 곤충, 파충류, 심지어 갓 태어난 새까지 공격한다. 위에서는 자코마와 텐저 같은 다채로운 새들이 나무 꼭대기를 오가며 씨앗, 곤충, 그리고 드물게 비치는 햇살을 놓고 경쟁한다. 그리고 썩은 통나무 위에는 작은 생물이 나타난다. 한 번의 접촉으로 죽음을 가져오는 독화살 개구리이다. 화려한 파란 피부와 불꽃 같은 검은 반점을 가진 이 개구리는 아마존의 살아있는 경고 신호이다. 작고 아름답고 치명적이다. 그 피부의 독소는 수십 명의 성인을 죽일 만큼 강력하며 수세기 동안 원주민들에 의해 사냥 화살촉에 발라 사용되어 왔다. 시간은 침묵 속에 흐른다. 아마존은 다시 한번 계절을 바꾼다. 첫 비가 내리며 숲을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고대 나무뿌리 사이를 흐른다. 숨겨진 늪에서 발키라는 더 이상 사냥하지 않는다. 그녀의 거대한 몸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첫 번째 수축이 시작된다. 지연될 수 없는 순간을 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이다. 출산의 때가 왔다. 둥지도 짝도 도움도 없다. 숲의 어둠 속에서 발키라는 본능적이고 격렬한 과정으로 출산을 시작한다. 그녀의 몸이 꿈틀거린다. 하나씩 새끼들이 살아있는 세틴 리본처럼 매끄럽고 연약하게 어미로부터 나온다. 아나콘다는 새끼를 낳는다. 알을 낳지 않는다. 첫 번째, 신생아들은 재빨리 미끄러져 사라진다.
본능이 그들을 이끌어 어떤 포식자의 눈에서도 멀리 이끼 사이에 숨게 한다. 애성도 보살핌도 없다. 뱀의 세계에서 새끼들은 전사로 태어난다. 그들은 이미 이빨을 가지고 있고 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작은 먹이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발키라는 진흙 속에 미동도 없이 누워 숨을 거칠게 쉬고 있다. 비는 피와 체액을 씻어내며 삶의 가장 성스러운 임무를 완수한 후에 정화의식을 행한다. 거의 30마리의 새끼들이 태어났지만 아마존 열대우림은 모든 이의 생존을 약속하지 않는다. 약한 자들은 형제들에게 잡아먹힐 것이다. 느린 자들은 새, 수달, 심지어 피라냐의 먹이가 될 것이다. 발키라는 이것을 안다. 그녀는 새끼들을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녀에게는 임무가 완료되었다. 한 생명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생존의 사슬이 시작될 뿐이다. 잔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큰 비가 내린 후 아마존 숲이 조용해지면서 온순한 생물 무리가 강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설치류인 카피바라 무리이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약 130파운드 나가는 큰 수컷으로 그의 회갈색 털은 항상 축축하다. 무리는 10여 마리가 넘으며 수요 중인 암컷과 어미 곁에 바싹 붙어있는 생후 몇 주 된 어린 새끼들도 포함되어 있다. 카피바라는 반수생 포유류로 물갈퀴 달린 발 덕분에 뛰어난 수영 실력을 자랑한다. 그들은 풀, 뿌리, 그리고 떨어진 과일을 먹으며 때로는 하루에 7파운드가 넘는 식물을 섭취한다. 온순하지만 그들은 고도로 조직된 무리를 이루어 살며 일련의 소리, 으르렁거림, 부드러운 소리로 소통한다. 하지만 오늘 바람은 고요하고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강물 얕은 곳에는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조류 이불 아래 숨어 있다. 벨카라이다. 몇 주간의 휴식 끝에 그녀는 이제 배고프고 회복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녀의 차가운 눈은 천천히 물가로 다가오는 카피바라 무리를 지켜본다. 카피바라들은 죽음이 바로 발밑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이다. 그것은 녹색 유령이 미끄러져 지나갈 때 아마존 열대우림에서는 아무도 정말로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강둑의 어둠이 내리면 아마존 숲 위는 색과 노래의 세계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이 생동감을 앵무새보다 더 잘 나타내는 것은 없다. 열대우림의 모든 색을 입은 새이다. 한 쌍의 앵무새가 낮은 구름 사이를 솟아오른다. 그들의 깃털은 손으로 그린 듯하며 강물처럼 푸른 빛깔만큼이나 눈부신 불타는 붉은색, 그리고 한낮의 태양처럼 황금빛 노란색을 띈다. 거의 3피트에 달하는 날개폭과 강하고 구부러진 부리를 가진 이들은 쌍으로 날아다니며 연락수단이자 영역선원인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낸다. TV 리딩 스타일 평생 짝을 이룬다. 그들은 함께 날아다닐 뿐만 아니라 함께 견과류와 과일을 찾아 먹고 포식자로부터 둥지를 방어한다. 해질녘이 다가오면 강을 따라 있는 점토 절벽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다. 사방에서 수백 마리의 다채로운 앵무새들이 모여들어 세계 소용돌이를 이룬다. 이것은 구애나 둥지를 트는 시간이 아니다. 이것은 고대의 의식이며 특이하지만 그들의 삶의 필수적인 지능 먹기이다. TV와 몇몇 다른 앵무새 종들은 이 점토 호수들에 모여 강력한 부리로 흙조각을 떼어내 삼킨다.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고대 지혜의 행동이다. 숲은 풍부한 과일과 씨앗을 제공하지만 많은 것들이 숨겨진 방어독을 가지고 있다. 이곳 점토독에서 앵무새들은 금지된 메뉴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는 해독제, 즉 천연 약국을 발견한다. 수백 마리의 다채로운 새들이 함께 땅을 쪼는 모습은 살아있는 교양곡을 만들어낸다. 배를 채운 후 앵무새들은 날아올라 나무 꼭대기로 돌아가며 뒤섞인 흙을 남긴다. 이는 이상하지만 놀라운 진화적 행동의 증거이다. 저녁 그림자가 길어진다. 날개짓 소리는 울창한 숲에서 하루를 마치는 노래처럼 희미해진다. 해가 강으로 튀어나온 모래톱 위로 더 높이 떠오르면서 짙은 회색의 형체들이 햇볕을 쬐고 있다. 그것은 남아메리카 민물의 가장 위험한 포식자인 카이만 무리이다. 그들은 오래되고 풍화된 통나무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그러나 그 거친 피부 아래에는 강력한 근육과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이 숨어있다. 검은 카이만은 냉혈동물이며 일광욕은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할 뿐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의도를 감추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곳에는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있는 유물이 놓여있다. 성체 수컷은 16피트 이상 자랄 수 있으며 매복을 위해 단련된 엄청난 무게의 갑옷과 근육을 지녔다. 그의 세계에서 멧돼지, 심지어 강력한 제교조차도 단지 포착되기를 기다리는 기회일 뿐이다. 새끼들은 어미의 면밀한 감시 아래 물가에 모여든다. 어미는 부모의 보살핌을 보이는 몇 안 되는 파충류 중 하나이다. 새끼들에게서 나는 작은 소리라도 어미를 고도의 경계 상태로 만들며 즉시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게 한다. 카이만은 낮에는 자주 사냥하지 않지만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어린 원숭이가 물을 마시러 내려오다가 미끄러진다. 새가 부주의하게 발걸음을 옮긴다. 이것은 목숨으로 지르는 실수이다. 그러나 고요한 물 아래에는 벨카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평소 낮에는 사냥하지 않지만 출산 후의 배고픔과 포식자의 본능이 그녀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었다. 어두운 진흙 속에서 벨카라는 미동도 없이 누워 차가운 눈으로 다가오는 카이만의 모든 움직임을 쫓고 계산한다. 카이만은 오늘 사냥꾼이 사냥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카이만이 물가에 다다르자 공격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소리 없이 정확하게 잔인하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카이만의 몸부림이 멈춘다. 그리고 더욱 불안한 광경이 시작된다. 늪의 유령에게 승리는 경쟁자를 통째로 삼켜야만 확정된다. 비늘 갑옷으로 덮인 몸은 카이만을 향한 관문처럼 열린 턱 속으로 조금씩 사라진다. 뱀이 부푼 배를 안고 고요히 성포 바닥으로 가라앉자 수면은 다시금 잔잔해진다. 아프리카의 태양이 세렝게티를 내리쬐어 광활한 초원을 박상 마른 황금빛 바다로 바꾼다. 바람은 붉은 먼지 파도를 실어 나르며 그와 함께 건기에 자결하는 더위를 운반한다. 멀리서 지평선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몇 개의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곧 홍수처럼 퍼져나간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이동의 일부인 수십만 마리의 얼룩말들이 행진하며 흑백의 벽이 다가온다. 그들의 급한 발구발에 땅이 흔들린다. 그 소리는 천둥 같은 리드미컬한 북소리, 야생의 끝없는 교향곡이다. 매년 30만 마리 이상의 얼룩말과 150만 마리의 누, 수십만 마리의 가젤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된 이동 중 하나를 감행한다. 그들은 원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움직인다. 세렝게티의 비가 그치면서 건조한 땅, 마른 무릉덩이, 그리고 시든 풀만 남았다. 떠나지 않으면 굶주림, 갈증으로 죽거나 포식자에게 잡힐 것이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단순히 푸른 목초지가 아니다. 500마일이 넘는 여정에서 그들은 아프리카의 가장 잔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하얀 군대를 이끄는 것은 가장 강한 얼룩말들이다. 그들의 흑백 줄무늬 몸은 햇빛에 반짝이며 광활한 평원에 최면적인 신기루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많은 무리 속에서도 그들은 경계를 늦출 수 없다. 그들의 귀는 항상 쫑긋 서 있고 눈은 끊임없이 앞의 땅을 살핀다. 그리고 키 큰 풀 속에 숨어 암사자의 날카로운 눈이 한순간의 방심을 노리며 지켜보고 기다린다. 높은 하늘 위에는 독수리떼가 어두운 날개를 활짝 펼치고 선회하며 이동하는 동물들의 모든 발걸음을 관찰하고 약한 자가 쓰러지기를 기다린다. 수백 마일의 여전 끝에 얼룩말 무리는 마침내 마라 강둑에 도착한다. 삶과 죽음 사이의 잔혹한 자연 경계이다. 그들 앞에는 치명적인 위협을 감춘 어둡고 빠르게 흐르는 강물이 있다. 그들 뒤에서는 마른 불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그들은 건너지 않으면 포식자들이 잡기 전에 굶주림과 갈증이 그들을 죽일 것임을 안다. 선두는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들어 물가를 불안하게 살핀다. 악어의 흔적은 없지만 그들은 쉽게 속지 않는다. 본능은 가장 인내심 강한 사냥꾼들이 고요한 물 아래 숨어 있다고 말해준다. 그러나 그들 뒤의 무리는 점점 더 커진다. 수십만 개체의 압력이 선두에게 무겁게 짓누른다. 그들은 영원히 주저할 수 없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용감한 선두 얼룩말 한 마리가 물속으로 뛰어들고 연쇄 반응처럼 전체 무리가 갑자기 뒤따른다. 수면이 솟아오르고 강물을 치는 발굽소리와 미친 듯한 울음소리가 마라 계곡에 울려 퍼진다. 얼룩말들은 강력하게 헤엄치며 다리를 끊임없이 차고 균형을 잡기 위해 머리를 물 위로 높이 든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수영이 아니다. 이것은 삶을 위한 전투이다. 강바닥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포식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자비한 살인자 나일 악어들이 떠다니는 통나무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러나 혼돈 속에서도 생존자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첫 번째 개체들이 모래 강둑에 발굽을 대고 다리는 떨리지만 계속 달린다. 그들은 쉬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씩 다른 개체들이 치명적인 물살을 피해 진흙투성이가 되어 숨을 헐떡이며 빠져나오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살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마지막 얼룩말들이 반대편에 도착할 때쯤이면 그들 뒤의 강은 평소의 기만적인 고요함을 되찾는다. 하지만 얼룩말 무리는 멈추지 않는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삶이 계속되는 세렝게티의 푸른 목초지가 펼쳐져 있다. 그리고 몇 달 안에 물이 마르고 풀이 죽으면 그들은 남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대이동은 수백만 년 동안 그려왔듯이 계속될 것이다. 끝없는 생존의 순환이다. 마라강은 혼돈 후에 점차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다. 하지만 나일 악어들에게는 잔치가 끝났다. 이 고대의 포식자들은 몇 주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렸고 이제 그들은 보상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야생 자연은 결코 식사를 낭비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태양이 하늘에 걸려 세렝게티 평원을 잔혹한 열기로 태운다. 건기가 땅을 뒤덮어 푸른 목초지를 황금빛 먼지 바다로 바꾸어 놓았다. 강들은 좁아지고 수천 마리의 목마른 생물들이 모이는 진흙 웅덩이를 남긴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존을 위한 싸움이 다시 한번 펼쳐진다. 멀리서 지평선에 먼지 구름이 피어오른다. 발굽 소리는 크고 끊임이 없다. 누우 때는 영원한 여정을 계속하며 마른 땅을 건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목초지를 찾아간다. 수십만 마리가 끝없는 강처럼 움직이며 그들의 공허한 눈은 여정의 지침을 반영한다. 어린 송아지는 어미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 갈증과의 싸움이다. 이 땅에서 약함이 뒤처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송아지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멀리 황금빛 풀밭에 아프리카 들개 무리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것도 송아지는 알지 못한다. 무력을 지배하는 사자와 달리 아프리카 들개는 협동의 달인이다. 그들의 무리는 최대 20마리로 구성될 수 있으며 완벽한 전술로 작동하는 기계와 같다. 어느 누구도 혼자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먹이를 위협하기 위해 포효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인내심과 속도뿐이다. 부드러운 소리가 울리고 무리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즉시 돌진하지 않는다. 그들은 천천히 가속하며 완전히 알지 못하는 먹이 주변에 포위하는 홀을 형성한다. 무리 전체에 공포의 전율이 흐르고 그들은 일제히 달아난다. 하지만 들개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빠른 개체들이 움직여 송아지를 무리에서 분리시킨다. 생존의 모든 희망은 사라진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며 포식자들은 자연의 균형을 계속 유지한다. 해가 지면서 들개들은 재빨리 자기 몫을 먹어치운다. 그들은 꾸물거리지 않는다. 더 큰 포식자들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하이에나, 독수리, 심지어 사자들도 남은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들개들은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배가 부르다. 오늘 밤 그들은 쉬고 내일 해가 뜨면 사냥을 계속할 것이다.
높은 곳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미끄러져 지나간다. 아프리카 물수리가 날카로운 눈으로 수면을 훑으며 급강하한다. 성체 새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갓 부화한 플라밍고 새끼들을 노린다. 강력한 날갯짓으로 화살처럼 내려와 강철 같은 발톱으로 목표물을 낚아챈다. 순식간에 사라지며 사냥감을 들고 멀어져 간다. 새벽이 루피지 간절벽 아래 탄자니아의 야생 강둑을 비춘다. 마법 같은 장면이 펼쳐진다. 강둑에 파인 작은 굴에서 수백 마리의 남방 주홍색 벌잡이새가 나와 햇빛에 날개를 반짝인다. 그들은 높이 날아올라 아침바람 속에서 원을 그리며 텀블링한다. 몸길이가 81인치에 불과한 작은 몸으로 남방 주홍색 벌잡이새는 공중 곤충 사냥의 대가이다. 그들은 수면 위를 맴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은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다. 벌 한 마리가 지나가고 순식간에 주홍색 새가 구부러진 부리를 내리찍어 정확한 물기로 먹이를 낚아챈다. 하지만 즉시 삼키지 않는다. 벌을 나뭇가지에 부딪혀 독침을 제거한 후 푸짐한 아침 식사를 즐긴다. 번식기는 또한 이 새들이 가장 바쁜 시기이다. 짝을 이룬 새들은 부드러운 흙 속 깊이 파고들어 약 3에서 6피트 길이의 작은 터널을 만들어 알을 낳고 안전하게 품는다. 수컷과 암컷은 번갈아 가며 알을 품고 항상 존재하는 포식자로부터 둥지를 보호한다. 그들은 재능 있는 사냥꾼이지만 남방 주홍색 벌잡이새는 하늘의 지배자는 아니다.